이럴 테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엘레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기 전까지는 전쟁이 좋았지만 약탈은 몹시 싫었다. 그 반면 아버지나 라누초의 눈에는 그런 약탈점이야 숭고한 비극에 을에 따르는 심심풀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엘레나를 사랑하게 되자 고독한 명상에서 생긴 이 양식이 줄리오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여태까지는 태평하기 짝이 없던 사나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감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오직 열렬한 연모와 기분을 풀 길 없는 괴로움에 젖을 뿐이었다. 깡삐레알리 영주에게 자기가 숨어 사는 산적의 한 패거리라는 것이 알려지면 무슨 말을 꺼낼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때야말로 어떤 말로 비난을 받는데도 이쪽에선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전부터 줄리오는 아버지가 철괴 속에 남겨놓고 간 금사슬이며 보석류를 돈으로 바꾸어서 다 써버린 뒤에는 산적이 되는 것이 우선 안전한 생활 방도라고 생각했었다. 줄리오가 가난한 자기 신분을 돌아보지 않고 부유한 깡삐레알리 영주의 딸을 약탈하는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유산을 제 멋대로 처분할 수가 있었고 깡삐레알리 영주 같은 사람도 기껏해야 1000서쿠디 정도의 유산밖에는 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과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줄리오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첫째, 이 어린 엘레나를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약탈하여 결혼한 뒤에 어느 도시에 가서 살 것인가. 둘째, 엘레나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깡삐레알리 영주에게서 골수에 사무치는 꾸지람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줄리오는 이틀 동안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거만한 늙은이를 죽일 결심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살려둘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이틀 밤을 꼬박 분해서 울며 지샌 결과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의논 상대인 라누초에게 상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파졸라 숲속은 온통 찾아 헤맸지만 라누초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나폴리 도로의 벨레들이 저쪽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누초는 벨레드리에서 복병의 지휘를 맡아 많은 부대를 거느리고 루이스 다바로스라는 스페인 장군을 맞아 쳐부수려고 하고 있었다. 이 장군은 바로 조금 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꼴로나공 휘하의 나고병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잊고 육로로 로마로 가려는 참이었으나 그 부대에 종군하는 사제가 운 좋게 이 미묘한 경위를 루이스 다바로스에게 주의시켰기 때문에 루이스 다바로스는 방침을 바꾸어 배를 무장시키고 해로로 해서 로마로 가기로 했다. 대장 라누초는 줄리오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말했다. 그 깡삐레알리 영주란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노냐? 분명하게 일러다오. 그 작자의 건방진 욕지거리에 휩쓸려서 알바노의 죄 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하면 안 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손을 뗄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머지않아 흑백이 가려질 테니까. 그 일이 끝나는 대로 너는 로마로 가거라. 여관이라든가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들끓는 곳이라면 좋다. 하루 종일 그 부군의 얼굴을 내미는 거다. 내가 그 처녀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공연한 혐의를 받으면 안 될 테니까 말이다. 줄리오는 화를 내는 아버지의 옛 친구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힘이 들었다. 도리어 화를 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부탁이란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저는 뭐 허용으로 칼을 꽂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진정하고 올바른 충고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누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늘어놓다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넌 젊구나. 하기야 한 번도 상처를 입은 적이 없으니까 너는 공공연히 모욕을 받은 거다. 그런데 명예를 잃은 사나이는 끝내는 여자들한테서도 멸시를 받게 마련이란다. 줄리오는 자기의 본심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스페인 장군의 호위대를 습격하면 스페인 금하는 말할 나이도 없고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부디 참가하라고 자꾸만 권하는 라누초를 뿌리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깡삐레알리 영주가 줄리오에게 총을 쏘기 전날 그는 벨레트리 방면에서 돌아온 라누초와 그 부관을 집에 맞이하였다. 라누초는 은인인 옛 대장 브란치 보르테가 옛날에 약탈해온 금사슬과 그 밖의 보석류를 곧 돈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예의 철괴에 넣어두었으므로 이것을 비틀어 열어서 안에 든 것을 조사해 보았다. 거기에는 겨우 2스쿠디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라누초는 줄리오에게 말했다. 너는 성직자라도 되는 게 좋겠다. 자격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니까 가난을 감수하는 것이 우선 그 증거다. 겸양의 미덕을 보더라도 그렇고 넌 대낮에 알바노의 거리 한복판에서 조롱을 당하고도 잠자코 있었으니까 내게 모자라는 건 위선과 탐욕뿐이야. 라누초는 철괴의 스페인 금화 50잎을 억지로 넣어주고 나서 줄리오에게 말했다. 미리 말해두지만 말이다. 이제부터 한 달 내에 깡삐레알리 씨가 귀족적 신분과 막대한 재산에 어울리는 호화로운 예식을 갖추고 매장되지 않는 날에는 여기에 있는 내 부관이 부하 30명을 거느리고 와서 너의 보잘것없는 오막살이를 헐어버리고 잡동사니 같은 세간을 모조리 태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소위 브란치 보르테 대장의 아들이란 놈이 아무리 사랑에 미쳤더라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야 쓰겠느냐? 한심한 몰골은 하지 말아달란 말이다. 깡삐레알리 영주와 그 아들이 화성총을 2발 쏘았을 때 라누초와 부관은 석조 발코니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파비오가 뜰을 가로질러 뛰어나왔을 때에는 줄리오는
찔러 죽이겠다느니 납치하겠다느니 하는 두 사람을 말리는데 매우 애를 먹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라누초를 달랠 수 있었다. 장래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 젊은이를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사나이보다는 죄도 많고 반이나 관 속에 발을 들여놓은 늑다리 악당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라누초는 숲속으로 숨고 줄리오는 로마로 떠났다. 라누초가 준 스페인 금화로 훌륭한 옷을 사는 것은 줄리오로서는 기쁜 일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은 잔혹하게도 부서지고 말았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색다른 사고방식이었지만 한편 후에 그가 빛나는 운명을 개척하게 될 싹수이기도 했다. 내가 어떤 사나인가 엘레나에게 보여주어야겠다 하고 줄리오는 생각했다. 이 나이에 더욱이 같은 시대의 다른 사나이라면 한결같이 자기의 사랑만을 향락하고 엘레나를 유괴할 일만을 생각하고 반년 후에는 엘레나가 어떻게 될까 또 엘레나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바노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사입고 온 훌륭한 옷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했던 바로 그날 오후 줄리오는 사이좋은 스코티 영감에게서 파비오가 말을 타고 시를 떠나서 알바노에서 30리 떨어진 해안 근처의 평원에 있는 아버지의 영지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조금 후에 또 그는 깡피레알리 영주가 2명의 사제를 데리고 밑바닥이 알바노 호로 되어 있는 분화구의 주위를 둘러싼 호랑가시나무의 아름다운 가로수 길에 나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 후 10분쯤 지나자 한 노파가 맛 좋은 과일을 팔러 왔다고 하면서 대담하게도 깡피레알리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은 엘레나 아가씨의 신복 시녀인 계집의 마리에따였다. 엘레나는 훌륭한 꽃다발을 받아 들자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꽃다발에 숨겨져 있는 편지는 엄청나게 긴 것이었다. 줄리오는 화성총을 쏘던 날 밤 이래로 느낀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참으로 묘한 부끄러움 때문에 같은 시대의 다른 젊은이라면 자랑 삼을 만한 일을 털어놓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